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노무사 2차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법 과목과 경영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좀 법 과목에 중점을 둬서 법 과목 중에서도 이제 노동법 그리고 또 행정쟁송법에 대한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판례 암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좀 이해가 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 답안에 적어내는 것까지가 고득점의 사실 중요한 포인트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노동법의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 답안지에 적어내는 그런 공부의 흐름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무조건 노동법에만 적용된다, 무조건 행정에만 적용된다, 그런 거는 좀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맞는 공부 방법에 알맞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판례 옆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일단 두 문자를 따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사님이 따주신 두 문자 외에도 내가 스스로 좀 잘 외워지지 않는 판례는 제가 두 문자를 좀 따서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책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판례를 다 이렇게 막 읽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자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체크를 해두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시겠지만 해독을 좀 빨리 하다 보면은 이 판례를 전체 다 읽지도 못하고 내가 이 두 문자만 봤을 때 떠오르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눈에 사실 잘 들어오진 않아서 이 판례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요. 예를 들면 뭐 두 문자 중에서 뭐 특례 목재객이 있다, 뭐 그러면 그 두 문자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자만 보고 이 판례와 주요 내용이 떠오를 수 있는가, 그거를 많이 이제 체크만 하고 바로바로 이제 넘어가서 해독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두 문자가 이제 판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사실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두 문자는 이렇게 판례에다가 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바로 좀 강조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문자에서도 내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두 문자가 있다, 그러면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별표를 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목에 관한 그런 두 문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문자를 봤을 때 특례 목재계, 목은 어떤 거였지? 라면서 이제 바로바로 이게 기억에 떠오르는지, 그런 거를 내가 나중에 회독을 좀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계속 잘하는 거 말고 잘 못하는 것을 좀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수험할 때 사용했던 그 책에다가 이제 이런 판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두 문자. 이거를 이제 해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 전 그 지위에 대한 이 두 문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별표 표시를 치는 등으로 해서 좀 계속 암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내가 까먹을 만한 목차를 포스트잇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해두는 것이에요. 사실상 법 과목은 경영 과목과 달리 좀 목차가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송승주 강사님을 이제 수강을 했는데, 목차를 이렇게 이제 4개의 방식으로 좀 단순화 시켜 주시긴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논점의 정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일반론을 이제 쓰겠죠?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을 쓰고, 그리고 사안의 결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핵심 일반론에 어떤 중요한 이론을 쓰고 판례를 쓰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그런 목차를 계속 제가 놓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실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정말 엄선해서 그런 문제들을 뽑아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그렇다면 좀 별이 많은 그런 중요한 이론과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는 내 실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점검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사실 이거를 보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모의고사 의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틀린 거는 또 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런 실수들을 좀 이걸 하지 않게끔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정대표 의무 관련해서 이제 포섭을 할 때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근거를 계속 이제 빼먹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공정대표 의무 근거 빠졌으니 보충하세요 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갔더라면 다음번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했을 확률이 좀 높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험에 이 공정대표 의무가 좀 나왔고요. 이 답안을 내가 적으면서도 공정대표 의무 근거 빼먹지 말자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다짐했던 포스트잇을 기억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좀 차분하게 계속 다짐을 하면서 계속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인데요. 세 번째는 판례 현출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타이핑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법과목은 사실 아무래도 판례를 좀 정확하게 현출을 해낼수록 그런 고득점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치만 그 많은 판례를 사실 좀 손으로 다 적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손인데 손으로 다 적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써보는 게 이 현출을 좀 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타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키보드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타이핑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내가 정말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례를 몇 개 보고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판례 있잖아요. 내가 밤에 밤에 내가 자기 전에 봤던 그 판례들, 이거를 눈으로 그냥 이렇게 쓱 훑어요. 쓱 한번 훑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판례를 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타이핑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잠도 잘 깨고요. 그게 저는 좀 쌓이고 모여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 나만의 서브노트장을 만들게 됐는데, 서브노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 면에다가 제 답안지를 다 이제 적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차 이제 4개 있잖아요. 이 4개를 한 면에다가 다 담는 형식의 서브노트장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게 보여서 내가 나중에 답안지를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외워야 할 판례를 제가 좀 기억을 한 편입니다. 이 외워야 할 판례 개수를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 관련해서 판례가 진짜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징계의 뭐 시기적 정당성도 나오고 뭐 절차적 정당성도 나오고 이런 정당성에 대한 판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적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외워야 될 판례를 이제 기억해놓고, 뭐 예를 들면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뭐 6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외워야 될 판례가 몇 개지? 라고 이제 좀 판례를 기억을 해두고 그 판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그거를 좀 이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지금 이제 외워야 될 판례가 6개다 라고 하면은 이 6개의 판례를 다시 목차로 쪼개고 그리고 키워드로 이제 나가서 연상을 하는 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내가 6개의 판례를 외워야 된다 라고 하면은 목차를 봤을 때 사전 통지나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그런 목차에 대한 그런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키워드를 또 뽑고, 다른 목차가 있으면 이게 6개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연상하는 식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판례를 좀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눈에 잘 눈에 좀 띄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이 판례를 보시면 좀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목차로 이제 형광펜 칠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판례만 이제 떼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를 한 게 더한 게 있는데, 법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자를 제가 따야 될 때, 정말 중요한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진한 핑크색 같은 경우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판례를 이제 쑥쑥쑥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그냥 문장식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좀 그 채독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례에 대한 현출이 완성이 됐을 때 이 키워드만 정말 빨리 보기 위해서 이거를 거의 좀 가린다는 식으로 좀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건 어차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빨리빨리 이제 치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판례만큼은 사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버려야 될 판례도 진짜 키워드만이라도 좀 익혀져 가자라는 심정으로 이런 키워드 형광펜 색깔을 했고, 이렇게 이제 그 줄글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좀 표시해서 회독을 좀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례에 뭐 그렇게 표시한 건 아니고요. 특히 좀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판례나 리딩 판례에 활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요, 포섭입니다. 포섭. 근데 이 포섭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 시험에 정말로 처절하게 좀 붙겠다라는 거를 채점자한테 알리셔야 돼요. 제가 수험생일 때도 그랬고요. 합격하고 나서 제가 뭐 첨삭자로도 이제 좀 오래 했었는데, 이 첨삭자로 몇십 건의 답안지를 계속 진짜 보다 보니까 점수가 갈리는 건 역시 어디서 갈리냐? 사안을 어떻게 얼마나 포섭을 잘 하느냐에 갈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합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반론은 웬만한 분들이라면 진짜 손색 없이 서술을 하시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포섭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또 처절하게 하느냐입니다. 보통 포섭을 할 때 팁은 이제 두 문자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핵심 일말론에서 이제 판례를 적을 때 두 문자로 이렇게 뜨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특례 목적얘기라는 이제 판례가 있다. 그러면 이 판례를 이제 사안에 적용해다가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보통 포섭을 할 때 이 두 문자를 딴 판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특에 관한 그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내에 대한 그 포섭을 하고, 목에 대한 그런 포섭을 쭉 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첨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갑자기 이제 첫 번째 뭐 제에 대한 뭐 포섭이 나왔다가 뭐 객에 대한 포섭이 나왔다가, 그죠? 뭐 갑자기 이제 특에 대한 포섭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 되면 이 판례를 정말 다 포섭을 했는가를 했을 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시로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 모의고사를 칠 때 포섭을 했던 그 실제 그 제 답안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생활의 비행에 관한 판례거든요. 저는 이제 두 문자를 뭐 직평적어, 상목지엽, 악중객 뭐 이런 식으로 땄고, 이 판례에 대한 그 두 문자를 하나하나씩 넘버링을 매기면서 이제 포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직평적어, 상목 어쩌고 이제 판례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판례 포섭 1번, 그죠? 이거에 대한 판례 포섭 2번, 이거에 대한 판례 포섭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넘버링을 매기면서 포섭을 한 거죠. 근데 뭐 넘버링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이긴 한데요. 그 판례 넘버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이라면 뭐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 시험장은 모의고사 때보다 훨매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이 넘버링을 매겨가면서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을 빠뜨렸나? 내가 3번에 대한 이 부분을 빠뜨렸나? 이거를 사실 까먹을 확률이 훨씬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편한데 이거는 내가 편한 거고요. 두 번째는 채점자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 채점자가 보기에도 넘버링이 좀 매겨져 있으면 훨씬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의 답안을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눈이 저보단 당연히 빠르시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답안지를 첨삭을 할 때 좀 넘버링을 좀 핵심 일반 판례와 좀 일관성 있게 넘버링을 매겨서 포섭을 한 경우가 좀 더 채점자 기준에서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시험 답안지에 들어갈 만한 분량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나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A 주제에 대한 답안을 쓸 때 서브노트로 보더라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또는 이제 넘어가서 세 페이지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내가 이거를 딱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시선을 계속 이제 분산시켜서 세 개나 옮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이 A 주제에 대한 그 판례에 대한 답안을 정말 한 곳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딱 한 페이지 분량의 모든 거를 이제 담는 거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판례를 타이핑하면서 의도치 않게 좀 서브노트라는 거를 저만의 서브노트를 좀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취지 자체도 시험장에서 내가 적을 분량을 내가 이걸 딱 보면은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에 좀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거를 직접 하려면 진짜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안의 적용도 그 모의고사를 치면 모범 답안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섭을 이제 모의고사를 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에 제가 적힌 이 포섭에도 뭐 피드백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드백에 관한 것도 다시 여기 서브노트에 이렇게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최종 나의 서브노트가 GS 3기 돼서야 완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지금 시간을 들여서 만들겠다. 그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법 과목의 경우에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목차를 꼭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 책 있잖아요. 책에다가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제 뭐 붙여 놓으시던지 아니면 목차만 따로 빼서 서브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이제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정리해고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리해고에 대한 이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여기 이제 의의가 있을 거고 뭐 정리해고에 뭐 제한이 있을 거고 이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사유권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이제 이런 구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목차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일반론에 들어갈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핵심 일반론에 대한 판례를 그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태독을 하실 때 빠르게 이제 좀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만들었던 서브를 보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농점의 정리, 목차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일반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안의 적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 사안의 결론은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 둘, 세 가지만 적고 이거를 내가 이제 한 페이지에 보고 빠르게 사실 넘어갈 수 있게끔, 사실 뭐 서브노트에도 내가 안 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양이 많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이것만 보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케이스 1이라고 표시한 게 있고 케이스 2라고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에서 좀
제가 헷갈리게 생각했던 판례들이었어요. 이렇게 케이스가 좀 은근히 헷갈리는 판례들이 있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게 이 케이스인가 되게 좀 헷갈려서 그 지문을 진짜 3번 정도 읽었던 그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실제 이 문제를 읽으면 약간 함정 아닌 함정으로 A 판례 문제인가? A 판례 문제인가? 아니면 A-판례 문제인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목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류 부분에서 이렇게 해고가 만약에 비진리로 판단된다면, 이게 진위로 판단된다면 어떻게 이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확실하게 케이스를 구분을 했고, 이렇게 좀 구분을 내가 해놓는 것만으로도 시험장 가면은 그게 은근 좀 헷갈리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분류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케이스에 대한 공부를 좀 분류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거라서, 저는 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동법 공부 방법이 좀 길었죠. 그 다음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행정으로 넘어갈 건데, 솔직히 저는 노동법보다는 그 행정쟁송법이 좀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친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느껴졌고, 역시나 행정의 꽃은 쟁점인데 이 쟁점을 잡는 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행정은 정말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목차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김기용 쌤 그 참고서 있잖아요. 참고서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목차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0기랑 1기 때는 이 목차를 계속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백지복습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목차를 적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행정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도를 보고 목차만 이제 계속 보고, 그리고 그 목차에 대한 키워드를 좀 기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가,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행정쟁송법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그리고 여기 이제 행정소송, 요 2가지로 이제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목차를 이렇게 다 적습니다. 다 적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사례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요 목차에 대한 이제 쟁점에 대한 사례,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사례 페이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쌤이 그 약술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써주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항고소송이다. 그러면 뭐 이런 사례에 대한 뭐 문제는 없지만 이건 약술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따로따로 이제 이거를 다 분류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내가 비고로 좀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비고로 좀 써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넣으려고 했고, 사실 행정은 좀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 정도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약술, 비고 이런 되게 좀 구석탱이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에 있는 모든 쟁점들을 다 표시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쟁점에서는 무조건 다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임했습니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때 당시에 김기용 쌤 강의를 수강을 했기 때문에 목차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런 시험 그때와는 변동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로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부 방법 2번째는요. 행정은 좀 기출을 많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실 행정만큼 기출에 집착했던 과목은 없어요. 다른 과목은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는 나왔던 판례가 몇 년 이내 또 나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기쯤 가게 되면은 2기쯤 가서 김기용 쌤 이제 기출 사례집을 주시는데 그것만 이제 한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기에 가서는 밥 먹을 때는 이 사례 집에 있는 문제만 봤거든요. 진짜 이 문제만 봤는데 이 문제만 봐도 아 쟁점 이거 이런 식으로 훅훅 튀어나오는 정도였어요. 기용쌤은 2기에 사실 접어들면 본격적인 암기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행쟁이 지엽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기부터 막상 이제 암기 시작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중 가면 이제 약술까지 대비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기에 너무 치중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쟁에서 중요한 이 쟁점을 많이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요. 쟁점이냐 암기냐 막 이런 식의 딜레마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기 때 어느 정도 이해와 그리고 이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 강사님도 좀 경계를 하신 게 이해가 사실 안 되잖아요. 행쟁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근데 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2기 가서 좀 편하게 암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행쟁이야말로 진짜 이 쟁점을 탈한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논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답도 없기 때문에 답을 줄 수도 없고 기출을 보면서 반드시 뭐 한다? 쟁점을 잡는다. 기출을 보면서 쟁점을 잡는다. 그렇게 이제 쟁점 잡는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행쟁의 공부 순서는요. 이해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쟁점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쟁점도 못 찾는 상태에서 암기에 돌입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 두실 거는 암기는 맨 마지막이다. 이해가 반드시 돼야 되고 쟁점 찾는 연습을 한다. 근데 그 쟁점 찾는 연습을 어떻게 한다? 기출을 꾸준히 보면서 쟁점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해되면요. 쟁점 잡히고요. 쟁점이 잡히면 어느 정도 암기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만 나중에 가면 또 암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일단 행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쟁점에 대한 그런 인트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부연 설명을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좀 서브로 따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노동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점의 정리를 적을 때 이제 문제에 대한 게 막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과 포섭을 사안과 판례를 적절하게 섞어 쓰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퀄리티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법정을 적절하게 섞어 쓰면 되거든요. 근데 행쟁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행쟁은 첫 번째 약간 좀 문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문제 상황, 다시 말하면 쟁점이죠, 쟁점. 이 쟁점에 대한 거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설문에서 A 주식회사는 뭐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사안이잖아요. 사안. 그죠? 그리고 이러한 소송, 다시 말하면 이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게 뭐예요? 쟁점이잖아요. 쟁점. 그죠? 이 사안과 쟁점을 이렇게 섞어 쓰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런 좀 부연 설명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인이 처분을 신청해서 이러이러한 확인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연 설명에 대한 그걸 좀 적으면서 좀 이렇게 고득점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쟁점,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같은 이런 사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소송만을 인정할 뿐 사실상 이 처분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 소송이나 8년 전에 처분을 하지 말라라고 구하는 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다. 이게 사실상 내가 먼저 논하고자 하는 답이다. 이거를 좀 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채점자가 볼 때도 얘는 이 소송의 어떤 성격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겠구나를 좀 예상하게끔 좀 만들려고 하는 저의 판이 있었죠.
그래서 저 그 기용쌤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좀 사례집 답안이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마다 이런 뭐 공통된 인트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핵심 내용들을 따로 빼서 암기를 좀 계속 해두는 게 매번 뭐 그 판례 나왔을 때마다 사안 나왔을 때마다 따로 외우지 않고 하나로 이런 인트로를 좀 써먹기가 좀 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법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알아요. 이 법과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것도 맞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오랜만에 책을 폈는데 이 판례가 뭐였더라 하면서 이게 계속 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까먹어요. 뒤돌면 까먹고 이게 사실 법과목이기 때문에 막판 가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두문자 그리고 목차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이뤄야 될 거는 해독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해독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좀 합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암기를 너무 미루지는 마세요. 그치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근데 이 직접 손으로 쓰는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손목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저처럼 이것보다는 타이핑을 차라리 치시거나 아니면 말로 하세요. 말로 이걸 보면서 계속 뭔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2023년 이제 새해가 좀 밝은 지 꽤 됐는데 여러분들의 다짐이 좀 어떻게 잘 흘러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원하시는 이 합격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이루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강의가 길었는데 다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건강 지키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